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성,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루는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늦은 밤, 그녀의 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창문 가까이 다가갔지만 밖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밤마다 같은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두드림 소리는 점점 더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이 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수진은 모든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그 순간 소리가 멈췄다. 이상하게도 창문을 닫자마자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몇 밤을 고심한 끝에 수진은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 떠올랐다. 수십 년 전 그녀의 집 근처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수진의 집 근처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딘가에 갇혀 영원히 그곳을 떠돈다고 말했다. 수진은 뭔가 이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음날 마을 도서관을 찾아갔다. 그녀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의 검색 끝에 수진은 30년 전 실종된 여성의 이름과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희영이었고 손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사진에서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결단을 내렸다. 두드림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누구세요? 희영씨인가요? 순간 소리가 멈췄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외침에 응답한 것처럼 이후 며칠 동안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수진은 안도했지만 마음 한켠에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에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이제야 집에 돌아왔어요. 수진은 쪽지를 읽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 후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영의 존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희영이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희영을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지게 되었다. 수진의 집은 이제 마을의 많은 이들에게 불가사의한 장소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밤이면 수진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속삭이곤 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수진은 여전히 그 밤의 일을 잊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희영은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간 것일까? 누구도 그 말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수진은 마음속 깊이 그녀가 평화를 찾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수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마을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지며 전설로 남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고 그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오싹한 전설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수진의 이야기를 상기할 때면 그들은 항상 창문 쪽을 한 번쯤 돌아보곤 한다. 밝은 낮이든 어두운 밤이든 간에 아무도 두드림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는지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무성한 덤불과 우거진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수군댔고 어린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겁에 질려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그 집이 싸게 나와서 샀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그들에게 집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미신은 믿지 않는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첫 며칠 동안 부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집에 정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집 전체에 이상한 소음이 울려 퍼졌고 시계가 멈추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부부는 이를 집이 오래되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자정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무심코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하게 남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오싹한 공포에 휘말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눈을 깜빡이 자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겁을 먹고 마을에 노인에게 자문을 구하러 갔습니다. 노인은 그 집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집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또다시 이상한 소음과 함께 문이 저절로 열고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성의 낮고 우울한 노래 소리가 들려오더니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부부는 급히 집을 빠져나와 마을의 친척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다시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부부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집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몇몇 용감한 이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기묘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은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오늘날에도 간혹 마을 사람들은 밤중에 그 집에서 어렴풋한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바람소리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자연스레 발걸음을 빠르게 하곤 하지요. 그래서인지 그 마을에 방문하는 이들은 반드시 그 집 앞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경고를 받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넘쳐나며 그중 혼자 사는 자취생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서울의 한 구석, 오래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나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자취생이다.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낸 지 꽤 되었고 이곳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지냈지만 얼마 전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찝찝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혼자 집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외부에서 끼익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낡은 창문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 방향은 분명히 내 방 창문 바로 밖이었다. 이상한 느낌의 창문을 열고 내다봤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밤 공기만이 한기를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베란다 쪽으로 통하는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분명히 집을 나서기 전 모든 창문을 잠갔던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흔적 없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한동안 스스로 착각한 것이라고 애써 내게 타일러 보았지만 마음속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다.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 이번에는 늦은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다. 창문을 바라보는데 창바닥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길쭉한 손가락을 창문 틀에 올려놓고 천천히 미는 것 같았다.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 불을 켰지만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불안함은 공포로 변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친구들에게 괜한 기분이라고 너무 예민해졌다고 웃어넘겼지만 밤이 되면 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졌다. 결국 나는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혹시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나는 소름이 돋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한밤중 그림자가 나타난 그 시간에 창문 밖에서 검은 형체가 서성이며 창문을 가만히 두드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웃고 있는 듯한 희미한 얼굴이 이내 일그러졌다. 영상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그 형체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반복적으로 긁으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나무 젓가락조차 잡을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렸다. 경찰의 도움으로 그날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그 형체가 사람이었는지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후로도 아직 때때로 밤이 되면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곤 있지만 그날 이후로는 절대 창문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건을 잊지 못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방 창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임을 실감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때는 어느 한 여름밤 무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공포썰 게시판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많은 댓글을 통해 서늘한 공포를 나누고 있었다. 호기심에 몇 가지 이야기를 읽던 중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바로 어느 산장에 얽힌 미스터리였다. 이야기는 한 남성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 있는 외딴 산장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학 동기 4명은 여름방학을 맞아 민수의 친척이 소유한 산장에서 며칠간 머무르기로 했다. 산장이 위치한 곳은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외진 지역이었고 주위에는 깜깜한 숲과 인적 없는 길만이 있었다. 첫날 밤 친구들은 간단히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민수의 한 친구가 벽난로 위에 올려진 낡은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옛날 산장 주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중 몇 장의 사진에는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불투명한 형체가 찍혀있어 신경 쓰였으나 별다른 이야기 없이 친구들은 앨범을 제자리에 두고 저녁을 즐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문제는 그날 밤사정 무렵이었다. 민수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산장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창문을 긁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긴장한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친구들을 깨웠고 모두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되어 있었고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산장을 천천히 돌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용기를 내어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 이상한 형체가 보였다. 그 형체는 사진 속 불투명한 형체와 비슷해 보였고 형체는 그들에게 손짓하며 산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놀란 친구들은 급히 창문을 닫고 불을 끈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모두 대기하기로 했다. 그날 밤 그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자 소리가 멈췄다. 사방이 조용해졌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민수와 친구들은 얼른 짐을 챙겨 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문을 나서며 그들이 본 것은 마치 그것이 환영이라도 하듯 맑고 평화로운 아침의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절대 꿈 아닌 분명한 경험이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후 그들은 웃으면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가끔 꺼내지만 그곳에 돌아가자는 말은 누구도 꺼내지 않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그 산장을 최근에 방문한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우연히 봤는데 그곳에서도 유사한 경험담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여러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